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부산 18개 의석 중 10명이 교체되고 초선은 8명입니다. 오늘은 초선 당선인 두 분과 함께 2024 총선과 특히 부산의 핵심 현안들 짚어봅니다. 북구을 박성훈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네,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구동구 곽규택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토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선인도 초대했습니다만 일정상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당선인께는 원래 친구갑의 예비후보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북구을에 공천이 되어서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네.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이 한 달 전에 마무리가 되면서 새로 생긴 신설 선거구죠. 북구을의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 공천이 아니고요. 사자 경선을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을 지역 유권자분들께서 저희 열정과 그리고 진정성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북구 발전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규택 당선인 못지않은 과정을 겪고 오셨잖아요. 세 번의 그 도전이 있었고 마지막에도 사자 경선과 결승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서구동구 당선인이 됐는데 어떠세요 지금? 네.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인 서구 동구에 이제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는 이제 선택을 받지 못했고요. 이번에 치열한 경선 과정, 예비 후보가 가장 많았던 부산 지역이었는데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과한 것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지역민들의 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 또 멋진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께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의석 18개 중에서 17개를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습니다. 시민들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의힘의 참패라고 수도권을 포함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부산 경남만은 오히려 압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열망이 지역 정권 심판론을 앞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마지막에 200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신 보수층에서 집결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든지 지역 현안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가시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실망한 많은 중도층이 막판에 국민의힘의 표를 몰아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출마한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결같이 민주당 후보들보다는 부산 시민한테 와닿는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부산 시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든지 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보다 좀 선명하게 부산 시민의 그런 열망을 담은 목소리를 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산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선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에 수도권하고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단 말이죠. 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선거는 인물하고 구도, 바람을 논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물 경쟁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정권 심판놀이라고 하는 그 바람과 구도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용산발 위기, 용산으로부터 기인하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재가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불통 이미지가 용산에 씌워지고 여당으로부터 이게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부산을 제외하고 많은 지역에서 국민의힘, 여당이 참패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원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 동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민심과 이반되지 않은 그런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곽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경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민생 부분, 특히 경제 부분에 더욱 신경 써라 하는 국민들의 질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그 민주당이나 야당이 의석수로는 압승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득표율을 본다면은 한 51% 정도고 국민의힘이 한 44% 정도. 아주 큰 차이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이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부와 여당이 협력을 한다면 앞으로 그 지방선거 2년 뒤에 또 그리고 그 후에 대선에서는 보다 더 국민들께 더 사랑받는 또 정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볼 때의 득표율이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의석수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부산도 그렇습니다. 네, 부산도 예. 사실은 득표율 차이는 크지 않은데 네. 18개에서 17개를 차지하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한번 또 소선거구제 문제도 다뤄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네. 부산 현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안인데요. 사실은 지금 회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1대 국회의 과제인데 잘 이게 처리가 될까요? 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그리고 행안위가 여야 간사 모두 이번에 낙선을 했고요. 특히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타 지역에서 볼 때는 부산을 위한 그런 부산 시민을 위한 네. 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제가 심한 상황입니다. 부산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서울과 부산의 양대축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동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과 동시에 타 지역에 대해서도 이게 부산만의 어떤 혜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진일보한 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산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같이 발의한 법안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특히 또 홍익표 그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런 밝히셨거든요.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달라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에서 남은 기간에 반드시 이 법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제가 다시 같은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네. 예, 더욱더 현실에 맞는 방안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꼭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하나 추가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이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안을 해놓고 인천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법률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 특별법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산을 견제하기 위한 법으로 잘못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우리 당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이라는 점을 우리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소상하게 전달을 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아마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부산 시민들이 이제 부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게 산업은행 이전인 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다음 국회는 심각한 요소 야대인데요.
산업은행 이전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뭐 부산에 대한 선물이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부터 가장 저는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국토균형 발전, 예, 지방을 살리는 그런 정책들인데 그런 큰 선상에서 산업은행 인저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산이 이제 국제적인 금융 중심지로 또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이제 발의가 된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거기에 거점 공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에어부산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지금 순탄하지가 않고 채권단인 산업은행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지금? 네.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골든 타임이고요. 아마 이제 미국 경쟁 당국에서 이르면 6월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이죠. 그렇죠. 산업은행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업은행은 아마 그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단순히 부산을 위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항공업 전체 그리고 공항을 비롯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전략적 대응이 저희 부산시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키를 쥐고 있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LCC. 이 LCC의 통합을 부산이 아니라 인천에다가 두겠다라는 발표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에어부산을 분리 매각했을 때 어떤 효용이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에 반하는 어떤 부작용들을 이렇게 해소하겠다. 예를 들어 취항을 하는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핵심 인력들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로드맵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득 노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공적 자금,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아시아나에 약 3조 6천억이라고 하는 공적 자금이 산업은행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이 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 그 이후에 우리 공항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은 좀 차후로 밀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가덕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시가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어부산 이제 분리 매각 이렇게 보통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그런 있는데 부분이 있죠. 분리 매각이라는 것이 곧 에어부산을 존치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2029년에 우리가 가덕 신공항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덕 신공항이 완공됐을 때 가덕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노선도 새로 생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미래를 봐서라도 지금 에어부산은 존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를 위한 분리 매각 정부와 또 산업은행 이런 데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곽 당선인의 지역구 현안인데요. 예. 북항. 예. 북한 개발이 순조롭고 내실 있게 잘 진행이 되어야만이 부산 네. 발전에 큰 힘이 될 건데 실제 공약도 내셨죠? 그렇습니다. 북한. 네, 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북항 재개발 부분이 이제 신속하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난번 이제 엑스포 유치가 성공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유치는 실패했더라도 이 북항 재개발 부분은 앞으로 부산이 또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하려면 반드시 성공을 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1단계 완공도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속하게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2단계 사업부터는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승인권 이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해서 북항 재개발로 인한 그 수익이 우리 부산과 또 지역에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북항 재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북한 네. 관련해서 오페라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가지고 원 설계안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손해와 재정적인 낭비가 굉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뭐 그 지역은 중국인 한데요. 아, 중국. 네, 아, 그렇군요. 물론 네. 이제 북항 재개발이 되면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정말 부산 시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실한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계획보다는 늦어지는 면이 있고 또 공사비도 자꾸 또 상승하는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원래 계획대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이 북항 재개발이라는 전체적인 그림이 잘 그려질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뭐 중구, 동구 떠나서 예, 우리 부산시 전체와 해양수산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좀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개발하면은 박성훈 당선인께서도 무관하다고 네. 말씀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부산시 보고 계세요? 경제부시장 네, 시절에 네, 네. 북한 재개발 2단계를 구조를 만들었던 맞습니다.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있으면서도 그렇죠. 이 부분을 따로 많이 챙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여당과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시가 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한 우선 과제를 정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점검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달라질 북한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철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노후 단지의 재건축 조속하게 맞습니다. 추진하겠다. 네. 공약을 내셨잖아요. 네, 네. 그 부분 또 얘기해 주시죠. 특히 이제 금곡동을 중심으로 해서 함영동, 만덕 일동이 저희 북구 을 저희 굉장히 지역인데 아파트 단지가 크고 맞습니다. 많은데요. 네. 보면 이제 20년이 지난 네. 노후 단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최대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수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북구가 이제 선거구로는 가벌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북구 전체의 그런 현안의 맞습니다. 문제이고요. 네. 사실 오늘 그 저희 프로그램에서 초대하려고 했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는데 북구갑의 전재수 당선인하고 네.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저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요. 네. 제 선거구가 또 전재수 의원의 선거구였고 또 본가가 있는 만덕 일동이 제 선거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밀접하게 전재수 의원과 협의해서 북구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제가 야당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전재수 의원이 여당을 설득하기도 하고 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북구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 노후 주택 이 문제는 물론 지금은 아파트 얘기였지만 일반적인 노후주택까지 포함을 하면은 서구 동구도 만만치 않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서구 동구를 포함해서 원도심 지역이 네. 이제 인구가 유출되고 고령화되면서 노후화된 주택 네. 굉장히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런 빈집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또 주거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죠. 좀 저는 원도심 쪽에서 과감하게 좀 도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한 측면에서 원도심 쪽에 있는 고도 제한 이런 부분들도 좀 과감하게 이제는 해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거 환경이 좋아야 인구들이 새로 유입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왕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보통 한 재개발 재건축에 13년에서 15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걸 10년 이하로 대폭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가 꼼꼼히 좀 챙겨 나가고 또 지역에서 바라는 그런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왕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부산은 그렇게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부산 내부에서 이제 또 어떤 그 균형 발전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동부산 대 원도심 대 서부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자칫하면 부산 시민 내에서의 갈등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원도심이시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산의 전반적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긴 합니다. 이게 원도심 쪽이 원래는 발전했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면은 젊은 세대부터 외곽으로 이제 주거 단지를 조성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외국의 이제 뉴욕이라든지 런던 이런 대도시들이 결국에는 원도심을 다시 살려가지고 도시 전체가 활성화된 예, 그런 좋은 사례들이거든요. 지금 부산이 원도심이 낙후되면서 동부산, 서부산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부산 전체가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는 좀 그런 분위기 같아요. 저는 원도심에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원도심이 살아나면 부산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그런데 뭐 서부산은 네. 또 원도심보다는 낫다는 표현이셨는데 서부산 분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시죠. 그렇죠. 네. 이제 서부산에 계신 분들, 특히 북구 같은 경우는 네. 지역 발전에 대한, 특히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높으신 오. 반면에 인프라는 그 열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와 많이들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교육과 같은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좀 바꾸고 그리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말 명문 고등학교를 북구에 유치를 해서 우리 북구 주민, 특히 자녀분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발전과 함께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의 창, 기회의 문을 좀 많이 좀 열어드리고 싶어요. 네. 그 두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한 번 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동부산에 비교할 때 서부산과 원도심 얘기를 또 돌아갑니다. 네. 이런 격차가 단순히 시민들의 선호의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정 자체가 그런 쪽으로 하는 바람에 예를 들면 서부산이라든지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됐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불균형 발전론이라고도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개발을 이끈 지역과 그렇지 못하고 소외된 지역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부산에 집중했던 그런 시의 어떤 노력, 또 중앙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소외되거나 발전이 더딘 지역에도 올바른 자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문제였다 지적을 네. 해주셨고요. 예, 예. 그 부산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부산에는 해운대구와 비해운대구만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그 해운대 지역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좀 불균형 발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원도심이 지금 좀 쇠퇴한 지가 한 3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가 이 동부산 지역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빨리 복원을 시키려면 부산시와 또 정부에서 과감한 원도심 살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대구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곽 당선인께서 당선 소감을 얘기하실 때 민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펼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류의 법안에 대하여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예. 이제 그 부분은 특히 이제 지금 이번 총선 결과에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민생 관련 법안 이야기가 아니고 특검 탄핵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이 승리는 했지만 지금 특검 탄핵 이야기 할 때는 아니다. 같이 여야가 같이 좀 더 민생에 관심을 갖자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지난 총선 때부터 이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공공심야 약국이라든지 또 약품 배달이 가능한 의료법 개정 부분, 또 그리고 돌봄 체계를 강화한 저출산 대응 특별법 제정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는 민생 부분에서 더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협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박 당선인께서는 생각하시는 민생 관련 법안 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의 본질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민생이라는 게 거창한 멀리 있는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의 삶을 조금 더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법안들이 있고요. 저는 뭐 물가라든지 최근 선거 과정에서 노출됐던 많은 그런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지만 북구의 경우에는
경부선 철도가 이제 지하화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상부 공간들이 만들어지고요. 또 폐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네.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북구의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북구를 위한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관련법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박 당수님께는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부시장 때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엑스포 2030 엑스포 유치였는데요. 비록 실패는 했지만 또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도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저는 도전을 논의하기 전에 한번 합리적으로 다시 한번 그 과정들을 복귀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국가적 자산이 투입된 이런 행사가 단순히 실패로 끝났다는 것에 머무를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유사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하고요. 재도전을 논의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모아진 어떤 경험 그리고 검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 갈지 그 부분에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부산 시민들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네. 엑스포 유치는 정말 우리 정부에서는 열심히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에 머물렀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부산의 이제 도시 브랜드는 조금 더 올라간 측면이 네네. 있다고 보고요. 지금 부산시에서도 향후에 엑스포를 다시 도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어떻게 하자 하는 결론을 내는 것보다 저희들이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언제쯤 또 어느 시기에 이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엑스포 유치를 이제 목표로 해서 그동안 부산에서 부산 발전에 좀 가졌던 관심들이 다소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건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우려가 없도록 또 정부와 여당과 또 부산시가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에 좀 인구가 유입되고 젊은 세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우리 이사를 가지 않으시고 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런 어른 돌봄 서비스라든지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임기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를 설득을 해서 서부산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자본, 그리고 물건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그게말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됩니다. 네, 네. 물류 중심 또 금융 중심 도시로 클 수 있는 발판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글로벌 허브 특별법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특별법에 대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그리고 우리 곽 당선인께는 그 지역이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표적인 원도심인데요. 초고령화, 예. 또 인구 유출, 그다음에 빈집 문제. 예.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예산을 줘가지고 네. 거기에 해당하는 몇 개 구가 모여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그다음에는 별 다른 소식도 없고 네. 앞으로 어떤 방향, 어떤 법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고 또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인구를 젊은 세대를 또 유입시킬 것인가 또 유출되는 인구를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그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 원도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또 편안하게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뭐 한 가지 정책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거 문제 바꿔야 되고요. 도시 재개발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또 지하철의 지선도 좀 확장을 해서 교통이 편한 원도심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교육 문제, 가장 낙후된 것이 또 교육 부분이거든요. 사실 학부형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이사를 다 고민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해서 모든 분야에 좀 인구가 유입되고 젊은 세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이제 초고령화로 인해서 늘어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이사를 가지 않으시고 이 지역에서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런 어르신 돌봄 서비스라든지 또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운동 공간,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박 당선인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부산이 넓다면 넓지만 그렇게 아주 넓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아까 금곡 말씀하셨지만 네. 서부산 끝에서 해운대 기장에 오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이번에 이제 공약 중에 대표 공약으로 화명에서 네. 서면까지 직결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합니까 지상입니까? 지합니다. 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정보 고시보다는 민간 제한 형태로 해서 저희가 고시 기간 내에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저희가 AHP라고 하는 단순히 빚이라는 경제성 분석을 넘어서서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동부산과 서부산의 어떤 지역 발전 격차,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한 열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민자 적격성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명에서 해운대까지 BUTX로 한번 갈아타긴 하지만 20분 이내에 가실 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생각이고요. 결국 부산 시민으로서 누려야 되는 당연한 인프라의 가치를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원도심 같은 경우에 연령이 높은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네, 있고 네. 또 고지대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게 뭐 엘리베이터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안 됩니까? 당연히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서구와 동구를 비롯해서 영도구 마찬가지고요. 중구, 원도심 쪽에 삼복도로의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편을 이용하려면은 밑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런 보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이 정말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그 말씀하신 수직 엘리베이터라든지 네네. 예, 그런 시설들을 계속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고령자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요. 또 삼북도로와 하부도로를 연결하는 그걸 원통형 이제 도로라고 그러는데 네, 원통형 도로. 예, 예, 네네.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교통 체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구에서 곧 이제 등장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삼복도로 쪽에도 좀 적용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예, 보행자도 물론 같이 이용하고요. 예, 그런 좀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서부산 원도심 같은 경우에 의료 혜택이 사실은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건데 예, 예. 우리는 조금 그런 얘기가 문제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서부산 의료. 네. 맞습니다. 그 서부산 같은 경우는 의료 혜택의 지역적 격차가 심한 지역이죠. 네, 네. 제가 경제부시장 시절에 서부산 의료원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이 달라진다는 거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좀 집중적인 예산의 지원 그리고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임기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기획재정부를 설득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를 설득을 해서 서부산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도심 그리고 부산 전체의 어려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이제 서구 쪽은 대학병원이 네, 그렇죠. 밀집한 지역이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 또 홀로 어르신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암 환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서울에서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홀로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실 때 좀 동행해서 네, 네. 병원 절차도 같이 밟고 같이 좀 케어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 사회에 맞는 또 그런 세심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성훈 당선인께는 경제부 시장, 해수부 차관 아까 몇 번 나왔습니다만 지내시다 보니까 부산의 그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해사 전문법원 설치 네.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뭐 싱가포르라든지 런던처럼 이렇게 해사 전문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해내고 있죠. 통계만 보더라도 연간 약 5천억이 넘는 이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해사 법원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재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고 싱가포르나 런던에서 거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장도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결국 해양자치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사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 지역도 부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부산 지역 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사 전문 법원이 부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다가 아마 또 이제 다시 나올 겁니다. 뭐냐 하면은 부산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울산, 경남, 특히 이제 양산, 김해 같은 주변의 도시들과 함께 뭔가 좀 큰 행정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같이 잘 사는 뭐 그게 메가시티 특별연합, 뭐 경제연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추진에 대해서는 22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다가 잠시 지금 좀 주춤한 상황이죠.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네네. 조금 몸집을 키워야 또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또 다른 지역과의 또 균형도 맞춰야 되고 또 부산, 울산, 경남만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또 우리 정부와 부산시와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또 당선되신 네네. 우리 국회의원분들하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네, 이거 이제 메가시티는 글로벌 트렌드죠. 네. 전 세계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메가시티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정치권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악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지역 주민의 편의와 후생 그리고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악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가 조금 멀리해야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다름 아닌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많잖아요. 뭐 하나 행정국이 없어지면 시장 자리가 없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뭔가 좀 대의적인 그런 게 필요한데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반드시 그 지역 주민 전체의 복리적인 차원에서 후생의 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과 대리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현명한 유권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강화된 여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길게 보고 크게 본다면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정식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행정구역이 지금 유지되어 온 기간이 꽤 긴데 지금 우리가 교통 발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현재 행정구역이 맞느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간다면 뭐 편협적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는 뭐 그만큼 좀 배제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정부 차원 또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하나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메가시티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자율권이거든요. 자율성인데 현행 구조화에서 예를 들어 세제만 하더라도 지방의 자율권이 없는 규제와 그렇죠. 관련되는 이런 권한이 없는 그게 큰 상태의 문제죠. 형식적인 메가시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메가시티로 만들어지는 이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자율성을 중앙정부가 부여하느냐. 지방세뿐만 아니라 중앙의 세수마저도 일정 부분을 양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규제와 세제와 관련되는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네. 그게 국회에 22대 국회에는 그게 좀 안 그래도 좀 크게 여소야대가 되어 있는 어떻게 그렇죠. 해내실 이제 생각이세요? 결국 이제 네. 국세하고 지방세의 배분 구조도 바꿔야 되고요. 네, 네.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멉니다. 네. 아마 지방에서 특히나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 대명제에 공감하고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을 합친다면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일보한 그런 답을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하도 시민들께서 들으시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허황되어서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부산을 싱가포르형으로 뭐 개발해야 된다. 홍콩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진짜 나가는 방향을 생각하신다면 부산을 어느 쪽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산이 나갈 길은 네. 저는 이제 해양 도시의 해양 도시. 특성을 강화해 나가는 그래서 정체성을 싱가포르 확보하는 홍콩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사람, 자본 그리고 물건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말로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게 특별법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가 이제 부산 같은 항구 도시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물류하고 금융 부분이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싱가포르 이런 것도 다 세계적인 물류 중심 도시고 금융 중심 도시로 성장을 했으니까 부산도 충분히 그런 여건은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물류 중심 또 금융 중심 도시로 클 수 있는 발판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특별법에 대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가덕 신공항까지 완성이 되면 흔히 말하는 트라이포트 체제가 완성이 되면 정말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처음으로 제안을 하고 구체화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적 연관선상에서 결국 부산이 나갈 길은 금융, 물류,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을 네, 네.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산업은행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물류, 또 금융, 또 해양 레저 관광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집중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지금의 국민의힘 국회의석을 두고 명줄만 붙여놓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수가 물론 지난보다는 몇 명 늘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 190여 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좀 타협을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거는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뭐 소규모 회의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싸우는 모습밖에 우리는 못 봤거든요. 22대 국회에서는 비록 수는 적지만 그 190여 석의 민주당을 설득을 해가면서 좀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노력을 해야죠. 네. 이제 저는 과거에도 국회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항상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나 공약들은 대부분 여야의 입장차에 막혀서 실현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네, 직접 네. 봤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정책들이 힘을 받으려면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밥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여야가 정리적인 또는 당의 입장에 따라서 내세우는 그런 논리적 또는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민생 차원에서 우리 지역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한 논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22대 국회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도 지금과 이제 별반 틀리지 않은 의석 네. 배분이었는데 네, 네. 야당의 폭주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셨으면서도 이번에도 예, 그런 비슷한 결론을 내려주셨거든요.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에는 조금 정부와 여당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또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역할을 부여하신 것 같고 특히 부산에서 많은 의석을 주신 것도 그런 역할에 또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달라 이런 지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야당의 좀 폭주를 막으면서 정책 부분은 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30일 드디어 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각오와 함께 시민분들께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세 번째 도전만에 다시 이제 지역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그런 또 정치 해나가고 또 지역 발전, 지역 현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불만을 가지시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막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특히 북구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데 제가 드린 약속들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진정성과 열정으로 북구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많은 문제점들, 부족함도 열심히 보완을 하고 또 우리 북구를 유권자분들께서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북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공법과 설계 논란으로 중단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가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건물 외장 디자인의 핵심인 전면부의 재설계를 이번 달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공사를 재개한 뒤 오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경남으로부터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 42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경남 의령군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고 경남 의령과 창녕의 강변 여과수, 합천의 황강 복류수 42만 톤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대신 2028년부터 연간 200억 원 규모의 해당 지역 농산물 구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돌연 취소돼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지난 17일 하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한 명이 예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해 선고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부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더 큰 규모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9회 영화제 전체 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0억 원가량 증가한 121억 원 규모로 정해졌다며 국비 지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수입원 다각화 등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218만 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가량 증가했고, 반대로 국내선 승객은 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부산의 새로 시작할 18명 국회의원들께 부디 초심 잃지 말고 특히 부산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산 시민의 당부 오늘 특별히 전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